네, 다 쉬셨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1회 실무 수행을 해보셨는데, 실무 수행하면서 질문하신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평가 문제 답을 찾기 전에 한번 질문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짭짤한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 2번에서 보시게 돼도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보험료인데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험료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할 수 있겠지만은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가 모르고 할 때는 이게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비용 처리할 때는 800번대 보험료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여러분이 미지급금 거래처를 현대카드로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4번에서도 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같은 날 이렇게 세 건의, 그, 계좌 이체가 있었는데, 전화요금, 인터넷요금은 계정 과목을 하나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도요금은 또 계정 과목을 따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화요금과 인터넷요금 및 수도요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이렇게 했고 당사는 보통예금 이체일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할 때 하나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제가 이거 입력을 안 해서 지금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보면은요. 4월 25일에 여러분은 대변에 103번 국민은행 보통으로 해서 세 개를 합치면 22만 원에다가 30만 8천 원인가 봐요. 30만 8천 원. 차변에 차변이 왜 입력이 안 될까요? 이렇게 입력. 다시 실행해. 4월 25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변에 여비교통 아니죠, 통신비죠? 네, 통신비가 815번이던가? 네, 814번이요. 814번. 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죠. 요것이 20만 8천 원. 또 차변에 수도요금이죠. 수도광열비죠. 수도광열비 815번. 이렇게 10만.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 밑에 5번도 문제를 좀 까다롭게 출제를 한 편이에요. 뭐 TAT 2급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FAT 1급에서는 이렇게까지 내지 않는 편인데 요거는 이렇게 냈습니다.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차를 수리했는데 아니 차가 아니라 지게차를 수리했더라고요. 오토미션 교체하고 브레이크 수리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40만 원은 지급을 했고 여기 설명을 보면은 나머지는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보통예금과 미지급금. 자, 전동지게차, 지게차잖아요.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3번에 보시면 오토미션 교체는 자본적 지출이고 브레이크 수리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일반 전표에다가 이게 원래 부가세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한해서 부가세를 무시하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월 29일 일반 전표에다가 우리가 대변에 40만 원, 아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코드 40만 원 감소하고요. 대변에 나머지는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거래처가 오성물류에다가 지급을 해야죠. 오성물류기계. 나머지 금액이라는 것은 380만 원이 아니죠. 400만 원 중에서 40만 원 빼면 360만 원이네요. 3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잡는 거는 380만 원이죠. 그리고 또 차변에 차량 유지비로 800번대 코드 822번으로 나머지 브레이크 수리한 20만 원 비용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줄로 분개가 되어야 되는 분개라서 예, 요즘에 여러분이 해봤던 문제 중에서는 좀 까다로운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서도 보니까 어음으로 결제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메인 매출점표에 어음 관련된 거 자금 관리할 때도 이제 팝업창으로 뜨니까 여러분이 좀 당황했을 수가 있겠어요. 하는 요령은 똑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그 이후로 네,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3번이요? 어디에 3번이죠? 부가세 3번이요? 이거, 그, 이거요. 예, 매출거래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잖아요. 매출세금계산서는 유형이 11번 과세매출입니다.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반품이 들어왔나 봐요. 10월 10일 수원전자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파손으로 인해 일부가 반품이 되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까?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날짜가 10월 15일로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세금계산서 빨간색은 다 11번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량의 마이너스 2를 입력하는 거죠. 단가는 85만 원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수원전자에서 반품 받은 거니까 수원전자로 코드 걸어주시고 전자세금은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수행과제에 나와 있으니까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대금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자료 설명에 나와 있잖아요. 외상분계 해주시면 돼요. 2번. 그렇게 되면은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요. 차변에. 또 부가세 예수금에서 대변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요. 또 상품 매출에서 대변에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라고 하죠. 요거 이대로 두면 맞는 분계예요. 네. 또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1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평가 문제 11번부터 32번까지 있죠? 22개 답안을 찾는 거 지금부터 각자 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 문제까지 여러분이 하셨는데 아직 질문 못 하신 거 포함해서 질문하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고 2회 모의고사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의고사 1회에 대한 질문 답변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요. 모의고사 2회의 이론 풀이를 남은 시간 동안 하고 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모의고사 1회에 있는 실무 수행에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보다 약간씩 까다롭게 출제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혹시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분은 꼭 잘 정리해서 개인 학습을 꼭 해주기 바라고요. 자, 모의고사 2회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25년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자료이다. 25년에 취득했다는 거죠. 25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냐? 단기 매매증권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는 겁니다. A사 주식은 25년도에 취득은 6,000원에 했는데 12월 말에 공정가치가 6,500원이 됐어요. 가격이 500원 올랐습니다. 한 주당 200주입니다. 곱하기 200 하면 돈이 나오죠. 5, 20 동그라미 4개 10만원 벌었습니다. 그 다음 B사 주식입니다. 300주 사기를 7,500원에 샀는데 기말에 5,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2,500원을 잃어버렸어요. 주식수가 300주입니다. 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 5, 15, 3, 2, 6, 7호에 동그라미 4개. 예, 75만 원이죠. 자, 마이너스 75만 원과 벌은 돈 플러스 10만 원을 합산 처리해 보면 마이너스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65만 원 평가 손실을 답으로 찾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결산 처리 이제 NCS 평가 시험 보시잖아요. 그때 이 1번과 유사한 문제 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를 회계 처리하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때 여러분은 저는 손실이 아니라 돈을 버는 걸로 냈을 겁니다. 손실이면은 차별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이면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하면 되고요. 제가 이익이 나게끔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면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수익 발생 그 문제를 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결산 시 평가는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면 결산 때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 2번.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그리고 비교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잘 공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가번을 보면은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에 적합한 것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이 대손이 예상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 과거의 데이터로 볼 때 해마다 외상매출금의 어느 정도는 대손이 나더라 하는 그 예상치를 회계에 반영하는 거군요. 바로 예측가치는 목적 적합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가번은 옳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우리가 목적 적합성에 보면은 피드백 가치라는 게 있죠. 피드백은 바로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왔다 이 말은 결정을 바꾸었다 이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결정을 바꾸었다. 네. 그러니까 재무정보를 보고서 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것만 보유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좀 양을 줄이든지 정리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투자자로서의 어떤 의사결정 아니면 채권자 같으면 채권자로서의 어떤 다른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이 우리가 재무정보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적 적합성에 하위 질책수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번도 맞죠? 피드백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나번이. 그 다음에 다번을 보면은 회계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이 더욱 강조해야 된다. 이 예측 가치는 신뢰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신뢰성은요,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것만을 보고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측하는 값이 신뢰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 가치는 신뢰성과 관계없고 아까 여기 목적 적합성에서 설명했죠? 예측 가치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좀 설명이 잘못됐어요. 라번을 보면은요,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가 많이 반영되는 것인데 반해서 신뢰성은 정확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높다고 해서 그 반대 성향을 가진 반대쪽도 항상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보면은 목적 적합성은 약간 진보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신뢰성은 굉장히 보수적인 작업 판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이제 진보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좀 보수성이 좀 떨어지고 반대로 굉장히 보수성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인 판단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개가 다 높을 수는 없는 거죠. 라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가나 1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도요, 우리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문제를 기출문제에서 여러 개 풀어봤지만, 약간 그 생각을 해야만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은 문제.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요, 합계전액수한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냈습니다. 자, 25년 4월 1일 현재의 합계전액수한표에 매출채권 잔액 50만원, 대손충당금 잔액 2만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4월 1일 매출채권 10만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찾아라. 자, 4월 1일 현재 시산표에는 대손충당금이 2만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10만원이 회수 불능으로 이제 대손 처리 회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2만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모자라는 8만원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을 다시 발생시켜야 됩니다. 예. 그 분계는 답이 4번에 있네요. 차변에 대손충당금 2만원 정리하고 모자라는 8만원을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시켜주죠. 그리고 대변은 매출채권을 정리하죠. 10만원. 예. 대손처리 분계였어요. 답이 3번이죠. 네, 대손처리 분계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대손정리 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 25년 4월 상품 재고장이다. 이랬어요.
4월의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4월 말 재고자산. 그러니까 4월 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냐? 상품은 단일 품목이고 계속 기록부에 의해서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선입선출법으로 재고 금액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월 2월 매입, 여기 매출이 일어났어요. 350개. 그러면 이거를 선입선출로 정리해 보세요. 장부에서. 자, 전월 2월 100개 모두 매출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250개는 10일 날 거에서 매출이 일어나죠. 그게 선입선출이니까. 그러면 10일 날 거 재고가 이제 50개 남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모두 지금 4월로 2월 되는 재고가 모두 2월 250개인데 이거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50개는 250원짜리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죠. 12,500원. 그 다음에 20일 날 거는 전부가 재고 금액이에요. 6만 원. 이게 이 250개에 대한 금액입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월 말 재고자산은 72,500원이다. 이런 계산이 되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4번과 같은 문제를 바꾸어서 지금은 여기 4월 말 재고자산 금액을 물어봤지만 어떤 질문은 4월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350개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매출 원가. 예, 여기 지금 월말 재고가 72,000이죠? 월말 재고 72,500? 예, 72,500. 음.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냐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매입 금액을 전부 더해. 그러면 95,000원에다가 6만 원. 매입 금액 전부 더하면은 15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상품 계정에서 제가 자주 설명했던 차변의 기초 재고와 당월 매입액을 합치니까 15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15만 5천 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변의 월말 재고액하고 여기가 매출 원가인 거예요. 빼주면 돼. 빼기 72,500원. 해보니까요. 82,500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거 맞는지 한번 다른 방식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방식 뭐냐? 이 장부에서 선입선출을 계산하는 거예요. 350개의 원가. 자, 100개는 2만 원, 100개는 2만 원이죠. 2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월 10일 거에서 250개 팔려나갔죠? 근데 단가가 250원이죠? 그러면 250개 곱하기 250원 해보세요. 예, 62,500원. 계산 빨리 하시네.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자, 여기 있는 금액과하고 같죠? 82,500원.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보면은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두 개를 더한 것이 15만 5,500원이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장부에서 보면. 거기에서 아까 이 문제를 풀면서 4월 말 재고 금액을 우리가 구했어요. 72,500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빼니까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4월의 매출 원가.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이 장부에서 그냥 이렇게 선입선출로 이게 찍어가면서 계산을 해도 계산이 나오죠. 네, 그래서 4번 문제는 문제를 우리가 고쳐가면서 지금 여기서 4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 답 72,500원 찾았으면 또 공부를 위해서 4월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하고 가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일자별 상품 매입 과정이다. 가와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개정 과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10월 1일에 상품을 주문하고 총 매입대금 100만 원 중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했다. 계약금이라는 건 선자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이죠. 알고 있죠? 예. 미리 지급했다. 개정 과목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주문한 상품이 창고에 입고되어 매입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2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 어음으로 지급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예, 지급어음이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어음이죠. 지급어음, 부채죠. 예.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선급금의 지급어음.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매입 채무 해도 맞아요. 6번을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 일부와 추가 자료이다. 추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가의 금액. 가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라는 문제.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 구조를 통해서 영업이익까지 구하는 거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요 매출 총이익을 먼저 계산해야죠. 700에서 500을 빼니까 여기가 200만 원이 되죠. 매출 총이익 200만 원. 자, 판매 관리비에 급여 하나밖에 없지만 밑에 추가 자료에서 판매 관리비를 골라야 됩니다. 자, 공유생비 판매 관리비, 광고 선전비도 판매 관리비,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접대비 판매 관리비, 수도광열비 판매 관리비. 자, 그 밑에 기부금도 있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과 관계없는 비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하고 영업의 비용. 기부금. 그 두 개 빼고 나머지가 다 판매 관리비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면 요 네 개를 더해보면은 10만 원에다가 10만 원, 11만 5천 원인가요? 여기 11만 5천 원을 여기다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61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여기 판매 관리비 합계가 61만 5천 원으로 여기다 적어놓고 200만 원에서 61만 5천 원은 판매 관리비 합계를 뺀 금액이 바로 영업이익으로 표시된 138만 5천 원이더라. 이 금액은 138만 5천 원. 자, 손익계산서 구조. 이거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결산 처리 문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문제를 냈어요, 제가. 뭘 보고? 추가 자료를 저는 뭘로 주냐면 잔액시산표를 줬습니다. 잔액시산표에 모든 자료가 거기 다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합계잔액시산표 아시죠? 거기에서 잔액만 표시한 시산표를 잔액시산표라고 하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주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을 옮겨서 이러같이 양식에 맞추어 정리하면 손익계산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익계산서 양식에 맞추어서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를 제가 냈으니까요.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138만 5천 원이 답이었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 기출문제에서 언젠가 풀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다음 7번. 다음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한 사람으로 짝지어진 것은?
네, 선생님이 임차료 미지급분에 대한 결산정리 사항을 누락할 경우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었습니다. 자, 임차료 미지급분을 그러면 결산에 반영할 때 우리는 어떤 전표가 필요할까요? 12월 31일로 차변의 임차료 비용이죠. 비용 발생.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죠.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다 이 뜻이에요. 미지급 비용. 개정 과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 후 결합관계로 말하면 차변의 임차료는 비용 발생입니다. 근데 비용을 발생 안 시켰어요, 지금.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부채 증가입니다. 부채가 대변이면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답변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영주가 답변합니다. 자산이 과소계상됩니다. 자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부채하고 관계가 있지. 틀렸어요. 자, 보라는 뭐라고 그래요? 자산이 과대계상됩니다. 자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범수는 뭐라고 그래요? 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네, 부채 증가를 누락했으니까 범수 말이 맞죠. 민혁이는요, 비용이 과소계상됩니다. 그렇죠. 비용 발생을 빼먹었으니까 비용이 작게 계상되죠. 과소. 그래서 범수, 민혁이 옳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건 결산 문제, 비용의 예상을 문제로 낸 건데 아주 재미있게 문제를 낸 거예요. 예, 재미있게. 비용의 예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만이 거래 후 결합관계까지 알고 있어야만이 이 문제의 답변이 누가 맞고 틀렸는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7번 문제도 정말 좋은 문제예요. 분계와 거래 후 결합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전표 입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 공부했었죠? 차변, 대변 쓰고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결합관계를 한 번씩 써가면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혼자 공부할 때 꼭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예,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그렇게 다 따져가면서 하면 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서는 그냥 전표 입력으로 그냥 끝냅니다만은 항상 여러분은 내가 지금 분계 실력이 좀 자신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 거래 후 결합을 계속 따지는 거예요. 거래 후 8요소에 맞게끔 내가 했는가? 이걸 확실히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7번 같은 문제를 척 맞출 수가 있어요. 네, 8번은 부가세 문제죠. 개인 일반 과세자 갑은 개인 사업자라는 뜻이에요. 25년 2월 10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했습니다. 갑이 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폐업한 날이죠. 까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며칠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네, 다음 달 25일이니까 1번이네요. 그죠? 아니다. 2월이 아니라 다음 달이니까, 예, 3월. 예, 2번입니다. 이거 아니고. 2번이에요. 3월 25일 날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9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율 적용은 여러분 수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내국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라 그럽니다. 중개무역도 수출입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이거 수출입니다. 외국 건설회사들이 하는 거. 영세율입니다. 4번,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음식. 이거 과세입니다. 네. 수출이 아니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파는 거는 그건 수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다. 자, 그렇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외교관에 근무하는 외국 공무원. 이 사람들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는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관광객에게 파는 것은 영세율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10번.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필요한 매입세액 자료입니다. 이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세금 계산들은 수취했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아까 여러분들 1회 모의고사를 푸는데 프린터 기부한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54 불공으로 여러분 입력하셨죠. 그게 사유가 사업과 관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제 못 받죠. 다음 4번. 거래처 접대용 선물. 네, 이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그러죠. 공제 못 받죠. 4번. 의류 제조용 원재료 구입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라번.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배기량 3,500cc 구입의 매입세액. 자, 배기량 1,000cc 이상 초과, 1,000cc 초과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분류되죠. 자, 그러면 3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1,200만 원이 되네요. 답은 4번이다. 네, 모의고사 이외에 이론 풀이를 쭉 해봤는데요. 역시 기출문제보다는 약간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문제가 한 개, 2개 보였던 것 같아요. 한두 개가 보였습니다. 공부를 좀 해둘 만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부족한 거 여기서 잘 정리하시기 바래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